로보스 인더스트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이런 테스트를 했나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게 현재 르노의 디자인 총괄이자 부회장은 1965년생 로렌스 반덴 에커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젊다. 65년생이죠. 뒷카프리오가 65년생이면 감독님하고 동동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분 약간 렌트카지 육자가 기스나나 아니에요. 확인하시는 분 같은데. 예. 이 사람이 그 지금 오. 현재 오. 90년대, 2000년대 요때에 손에 꼽히는 디자인 자동차 디자이너 중에 손에 꼽히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르노 자동차의 디자인 체계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 라이프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거기에도 보면 색깔이 이렇게 6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방금 자. 본 것처럼 나눠져 네.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야? 그래서 아니,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굳이 말 안 하셔도 알았어요. 됩니다. 예, 예, 예. 좀 쉬고 있어. 네. 자동차의 개념을 이제 6가지로 나누고 이걸 이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6가지에 비유를 하게 돼서요. 인생 주기마다 추구하는 차의 기능,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거를 그렇게 착안을 해서 6가지 사이클로 지금 디자인 체계를 세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세창 감독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르노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디자인 부분은 그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르노 디자인은 둥글다고 그래요. 둥글둥글하다 그러는데 그 둥글둥글하다고 하는 게 이제 아시아 총책임을 맡고 있는 수석 디자이너의 말에 의하면 르노에서 추구하는 거는 어느 누군가 봐도 편안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둥글둥글한데 죄송합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싫으세요? 아닙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어도 돼. 아, 그럼 4명 중에 2명 쉬는 거예요? 해요. 저희 감독님 저희 둘이 같이 얘기 굳이 그렇게 하려고 막 아, 그렇게 제가 이거 그거 발버둥 많아요. 치-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예. 아니면 감독님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든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가장 디자인 중에 직선을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디아블로 계열 있죠. 그 램보르기니 같은 경우가 있고 둥글둥글의 대명사 비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누가 봐도 비틀은 그냥 편안해 보여요. 둥글둥글하고. 근데 얘는 호불호가 있다는 거죠. 날카로워 보인다. 근데 멋있어. 세 보인다. 그런데 르노에서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따뜻함과 친근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디자인실에 내려오는 오더 자체가 좀 편안한 디자인을 외관적으로는 추구를 하고 실내는 무조건 편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혹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내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너무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어 있는 예, 느낌. 텅텅 비어 있고 허당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세요. 필요한 기능은 다 있는데 막 화려한 버튼은 많지 않다는 거죠. 운전에만 집중해라. 운전만 집중해라. 예. 사실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보다 사고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자체에서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굉장히 검소한데 제가 그 말은 정말 좋더라고요. 운전자는 운전을 해야 된다. 굳이 딴 데 보지 말고. 그리고 특화된 게 작은 자동차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정말 작은 자동차를 그렇게 잘 만든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유럽의 짱깨인데 네. 의외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미화했으니까 한번 까주시죠.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사실 디자인을 뭐 감독님처럼 모르잖아요. 그리고 리뷰를 진행할 때도 디자인을 얘기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이니까 이 디자인의 기반을 프랑스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유럽 그러면 사실 자동차 강대국은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이 네 나라인데 각 나라마다 이 유럽의 강대국 네 나라가 서로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맨날 뭐 독일은 지들이 우선이다, 뭐 영국은 지들이 우선이다 막 그러는데 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 독일은 항상 자기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가솔린, 우리 그때 페이턴트 모터바겐, 예, 예. 특허받은 자동차. 예, 예. 우리가 가솔린 특허를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았다. 고로 자동차의 종주국은 독일이다. 라고 독일 애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영국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산업혁명을 갖고 왔잖아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코치빌더의 생산 방식을 둔 고급차. 그러니까 영국은 항상 귀족 문화를 강요를 하고 예전에 애스턴 마틴, 제규어,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당당 해가지고 고급차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 서민들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말 섞기 싫다.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프랑스 애들은 이제 사실 프랑스가 시골 지방부터 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얘네는 합리화 실용주의에 더불어 증기마차. 증기마차에서 바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마차는 바퀴가 3개였잖아요. 2개나 3개. 바퀴를 하나 더 추가해서 4개의 증기마차를 만들므로 해서 프랑스 애들은 말이 그거예요. 이게 자동차다. 독일 애들이 뭐 가솔린 엔진 없고 다 우리 컨닝한 거다.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종주국은 프랑스다. 라고 말하는 게 프랑스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태리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태리 애들은 또 뭘 얘기해요? 중세시대 기원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태엽마차를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자 이거고요. 걔야 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 새끼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엽마차를 만들었대요. 태엽으로 가는 마차. 그게 그림만 있는 건지 진짜 굴러다니는지 모르는데 이태리 애들은 그 말을 고로 자동차의 기원은 이태리다 라고 해서 이 네 나라가 서로 지들이 자동차를 만든 종주국이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프랑스 차 디자인을 얘기할 때 감독님께서 뭐 실용적인 디자인 이렇게 하는데 왜 프랑스 자동차가 실용주의와 합리적인 거를 기반을 두냐면 1900년대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1900년도 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전역에 자동차는 사실 마차 회사나 이 제련소라고 하나요? 제철소라고 하나요?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대장간에서부터 이제 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유럽 전역을 통틀어서 그 당시에 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약 230개가 있었대요. 유럽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70%가 프랑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에서 차를 많이 만든 거죠. 근데 이 프랑스 애들이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만들었나 보니까 프랑스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처럼 약간 시작점이 뭐 레이스라든가 뭐 이렇게 막 침공을 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었고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이쪽 시골 지방이나 산간 지방에서 살 때 낙농업도 많이 하잖아요. 우유, 치즈, 계란 이런 걸 날라야 되는데 마차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차에 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 낙농업을 서포트하기에는 뭐가 안 맞으니까 이 농업 국가를 기반으로 돼 있는 제철소라든가 대장간에서 자동차의 개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필요한 차를 만드는데 차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차가 댐퍼가 더 부드럽고 또 이 어떤 뭐 가격이라든가 가격도 프랑스 차가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차를 쉽게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차는 첫 시작의 근원지가 일반인들이 생활에 밀접한 필요에 의해서 차가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옵션이 없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프랑스 차가 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거를 강조하냐는 첫 시작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르노와 푸조나 시트로랭이라는 브랜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브랜드가 거기에 다 이렇게 모티브를 갖고 있어요. 뭔가 불필요함을 다 제거하고 간소화시킨 게 비단 그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르노의 그 엠블럼만 봐도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엠블럼이 그냥 갖다가 그려도 될 만큼 간소한데 르노 삼성의 엠블럼만 봐도 네. 이것 또한 또 거죠. 간소하죠. 네. 르노 태풍의 삼성, 네. 태풍. 태풍의 눈. 르노의 엠블럼도 준비되어 있나요? 다 준비돼 있죠. 네. 네, 이게 단순해 바로 되게. 굉장히 옛날에는 달랐구나. 근데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이 엠블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 모양의 르노 엠블럼, 이제 흔히들 다이아몬드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나오기까지 이제 르노 엠블럼은 이제 엄청난 변화를 이제 많이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변천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르노를 만든 이제 루이 르노가 자신의 이름을 딴 이제 로고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쟁의 승리에 공헌한 전차를 기리기 위한 모양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1923년에 처음으로 자동차에 부착한 이제 원형의 격자 무늬 로고, 이제 이게 1년 뒤에 다이아몬드로 또 바뀌었고요. 1972년에 와서야 지금의 이제 그런 엠블럼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차 모양을 하다가 점점 단순화가 됐구나. 네, 단순.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은 걸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엠블럼 아까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었잖아요. 여러 변화의 과정을 겪은 르노의 본격적인 그 처음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노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노 사장님 타임. 아, 네. 앞에 또 쑥 들어오네요. 네. 이제까지 노 사장님이 크게 뭐 디자인 이야기 난 하느라고 디자인 얘기하면 감독 옆에서 할 얘기가 아유, 없어요. 가만히 그냥 쥐집은 듯이 가만히 그냥 네. 가만히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일단은 뭐 창업자 루이 르노라는 사람이고 1877년생이고 6형제 중 4형제 아니 4번째로 태어난 사람인데 네. 우리가 이제 노새끼를 하면서 자동차 브랜드를 얘기할 때 한 기업의 역사에서 창업자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이 창업자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현대차의 역사를 얘기할 때 뭣도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왜냐면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에 대한 매니아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사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정체성이 모호했던 이유는 창업자의 절대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내가 이 브랜드와 이 차를 만들면 있어서 창업자가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차를 만드느냐가 곧 그 차의 상품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제품의 특징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 이제 뭐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든가 뭐 폭스바겐 벤츠 보면 다 창업자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얘네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뭐 다. 근데 이제 이 루이 르노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차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은 그냥 되게 부유한 집안의 그냥 형제 중에 한 명이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에 우리